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료 윤리학 마지막 강의에 대한 퀘스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21세기 치의학의 미래를 묻다,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거창한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치전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이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인사하는 걸 보고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러저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치과자라는 전문직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교육이 1학년 한 학기 수업으로 수업을 하는 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뒤에서 어떤 그 임상 실습 과정 속에서 어떤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고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임상 실습 중에 의료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의료윤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지적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 의료윤리 수업은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4년 또는 평생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게 의료윤리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수업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꾸베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책이 있었나 봐요. 뭐 들어보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라네요, 주인공이. 자기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걸 깨닫겠다는 거죠. 환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말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그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때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어요. 직업인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하던 일을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진정성도 없고 어떤 의미도 부여하기 어렵다는 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치과 의사가 되면 치과 의사라고 하는 어떤 전문직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환자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례적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작 본인은 꾸베 씨나 여러분들이 치과의사가 됐을 때 치과에서 다시는 어떤 의례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절차적인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환자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외피 때문에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그러니까 이런 의례적인 말 또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저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의 진심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도는 없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 윤리적인 그 성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인문학 공부를 좀 한다든지 또는 뭐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이런저런 토론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행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교분을 쌓는다든지, 그래서 그 실적이 경험을 넓혀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미리 알고 오죠. 뭐 본과 가면 거긴 너 놀 시간 없어. 그러니까 뭐 지금 놀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학사 과정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근데 그게 사실 논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는 것은 결국은 의미를 발견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슨 시험 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그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도 배우는 게 많지만 놀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몇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환자들 또 그중에 특히 중년층,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그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의료 관행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수동적 자세로 병원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또 단정까지, 심지어 단정까지 해요. 수동적인 자세로 병원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단정이 옳은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학생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성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기성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환자 경험 중심 의학이 힘들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랄까요? 어떤 절차적인 인과관계적인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가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중년층 고령층이 수동적인 자세를 찾아오는지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물론 과거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이라고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이 반응할 거라는 그런 단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생은 이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인 그 주체 행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어떤 경험을 가졌든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학생은 기성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환자 중심, 경험 중심 의학은 실천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성세대가 바뀌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전다가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기성세대도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바뀔 수 없다면, 바뀌지 않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에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하면 문제는 당신이야, 내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변화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근데 어떤 관계든 간에 관계죠. 당신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변해야 나도 변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변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면, 올바른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약 연구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 치약연구원 NIDR 아닌가요? NIDR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중간에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NIDR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국립치약연구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국립치약연구원이라는 거 설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치과의 변화가 이제 예상된다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이 학생 질문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지 얘기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태도라고 그랬거든요. 태도는 굉장히 모호한 얘기죠.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실천 방식을 논의할 때는 태도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치약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이유가 현실을 좀 따져볼 필요가, 태도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필요한 거죠. 뭐 학생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뭐 이런 건데,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따라갈 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물론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바람직한 것이긴 하고 우리가 그런 그 연구기관을 가져야 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필요한지를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과연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립했을 때 어떤 연구를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A4 몇 장 정도의 계획서가 아니라 뭐 몇 건 정도의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치과계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집중적인 노력이 있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그 펀드를 따서 누가 어떻게 펀드를 얼만큼 따올 것이냐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보다는. 그래서 태도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 그다음에 실천 방안, 그러니까 목적, 목표,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허위 과대 광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건 뭐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취업이 뭐 이런 거 광고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 뒤에 다른 뒤 질문에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하고 있는 서울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가 다 취소되고 그러는데 계속 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어떤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이런 대규모 집회는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또는 온라인 형식으로 뭐 전환을 하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요. 투명 교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명 교정 얘기는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AI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투명 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어떤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치료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투명 교정을 비롯한 그런 어떤 새로운 AI 기반의 기술들이 이제 치과에 도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학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적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어떤 식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진기가 사라진다 또는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에 대한 얘기 또는 최근에는 뭐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딥 메디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심장 내과 의사이면서 AI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결국은 전문성이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전적인 의미의 전문성은 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전문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성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전문성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이 로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사라진다 기계 때문에. 기계를 파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운동도 있었지만 사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AI가 발전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회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문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런 분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영상의학 같은 경우에 AI가 의료 영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의 전문성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사라지겠네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에릭 톡폴의 주장에 의하면 그게 바로 의료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과거에는 지하실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판독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판독을 기계가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거의 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환자와 기계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문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해석하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상을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고 그거를 판독을 해주잖아요. 판독을 해서 이제 임상 의사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토펄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의 안만 발달해서 AI가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시술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술을 할 때 환자와 소통을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걸 기계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소통의 역할을 도구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뭐 시작도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학생요. 청진기가 사라진다 해서 의사에서 환자로 정부 주권을 넘어가는 의료 민주화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이걸 또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미국처럼 의료 여건이 좋지 않으면 이런 의료 민주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의 문제로 환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의료 서비스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의료 민주화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든가 일방적이라든가 하면은 이거는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암만 접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료 민주화를 접근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생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거기 뭐 의료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낮고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가를 부담해야만 되는 그런 아주 세계 최악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이번 증명됐죠. 근데 그게 이제 의료 민주화의 문제이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 개보험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의료 민주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요. 특허권에 관련된 거.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을 때 WHO가 특허권을 WHO가 공동 관리하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제 그 개발 업체에서는 뭐 반발하고 나섰겠죠. 공공의 이익과 어떤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건데 이거는 적절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만 하는 것도 분명한 거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그런 사례가 몇몇 있었죠. 그 제약회사가 개발한 특허권이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사건이 있었죠. 뭐 최근에 뭐가 있었나요? 뭐 글리백 같은 게 있었죠. 글리백. 항암 치료제가 개발됐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약이라고 하는 것도 판매고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높였을 때 실제로 많은 생명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이 목적, 사람을 살린다는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올린다는 이익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럼 결국은 롱텀하게 길게 봐서는 자기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타협의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고 뭐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처럼 뭐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개발한 업체가 그 이익을 독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논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그러죠. 디지털 덴티스트. 이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치약에도 도입된다. AI가 치과 의사를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보철 제작이나 영상 촬영과 판독의 경우 기공사나 다른 치과 의료의 영역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치과에서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렇죠. 대체될 수 있겠죠. 기공사가 완전히 대체된다기보다는 기공사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기계나 AI가 대체하겠죠. 뭐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 하겠죠. 그랬을 때 영역을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치과 이론의 영역.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을 바꿔서 뭐 다른 서비스 영역을 개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렇죠. 그래서 동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걱정을 했어요. 이런 걱정은 필요한 걱정이죠. 그다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치과 검진 기록 시스템이 국내에서 출시됐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단히 혁명적인 일 아닌가 싶어요. 치과 검진 기록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활용된다면 우리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치과 의사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걸 철저히 관리한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해충돌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당한 그 제한 속에서 치과 의사가 이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뭐그 서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부여하고 만약에 노출했을 때 뭐 이러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MR 시스템이죠. EMR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 추세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EMR 없이는 미래 의료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뭐 EMR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어떤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우려를 낳고 있어요. 상당 부분. 하지만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그 양산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공무원들이 뭐 야근해 가면서 뭐 여러 개 CCTV를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밝혀내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자유주의 즉 사상에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전체주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크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얻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거든요. 악용되어서 환자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환자 정보 침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도 어떤 나름대로 안전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거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체적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학술대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어떤 인공지능이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그 AI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유저로서 그걸 충분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 의료라고 하는데요.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병원협회는 찬성하죠. 그 뭐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병원협회는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업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협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면 원격 진료가 시행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그런 자원을 갖춘 병원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그런 거죠. 어떤 명분 싸움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건 다른 거구나. 기술 중에 중심의 다른 학문화 변모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기 위한 방법들과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토론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는 매체로 방대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예약, 상담 모두 어플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래 환자에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즘의 모습은 어떨까?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질문이? 어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는데 아마 이 질문의 속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플들이 우리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됐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의 경우 비슷해요. 에릭 토플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전문성을 일부 그 아주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전문성을 기계한테 주고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플의 주장에 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게 의료 문학의 역할이 커진다 앞으로. 아, 기계가 다 사람 간의 관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문학이 가는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또 요건 이제 미래에 관련된 건데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죠.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가 있죠.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많은 책도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역사학자인데 미래학자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라면 철학에 한번 걸어보겠다. 철학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중요해질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AI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또 결국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에릭 토폴의 의사들의 그 의사의 전문성이 이제 인간관계, 환자의 관계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하는 얘기는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기술적인 또는 지식적인 공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얘기인데 환자 쏠림 현상을 어떤 의미를 가지면 어떻게 나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형 병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진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1차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3차 진료 중심의 대형 병원 중심의 원격 진료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진료 그러니까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그러니까 동네 의사죠, 동네 의사. 동네 의사를 중심으로 원격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갖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3차 진료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3차 진료가 먼저 중심이 돼서 비대면 진료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한테 이로운지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또 뭐 논쟁이 많죠. 의사들이 반대하죠. 근데 저도 뭐 구강의과 출신으로 수술실에서 많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술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용어를 보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오퍼레이팅 룸 그러죠. OR, 오퍼레이션 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에서는 이 용어가 다릅니다. 오퍼레이션 룸이 아니라 오퍼레이션 티어터예요. 극장이에요, 극장. 원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외국 영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수술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하얀 거탑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없는 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수술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중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요, 우리 수술실이. 그러면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왜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약간 경기도에서 이걸 뭐 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동안에 의사 저기 병원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다시 2차로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방 곳곳에 CCTV가 있는데 수술실에만 없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CCTV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요.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경증 진료 환자의 중별 가산율이 30%에서 0% 조절된다. 그러니까 상급 병원에서는 경증 환자들은 이제 자기 부담 100% 한다는 거죠. 이건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이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번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실시가 안 됐고 또 이런 것을 시도했을 때 또 항상 편법이 도입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의료기관에 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병원에 이제 소속이 아니잖아요. 학교 소속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1차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과를 간다 그러면 불편해요. 난 직장은 여긴데 딴 데 개업과에 가서 뭘 받아 와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그 왜곡되어 있는 진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동네 병원 가서 거기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언제부터인지 뭐 감기도 다 종합병원 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서서히 고쳐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영리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의료행위와 상행위는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 의료인의 본업이 영리행위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영리행위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영리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영리행위입니다, 이미. 그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영리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한계가 주어진다는 거지 영리행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가 지어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불균형 관계예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는 것은 불균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몸이잖아. 자기 전부잖아. 자기 전부를 의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서브오디네이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의사 앞에 가면은 그냥 환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의 불균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 정도의 윤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호행위와 다른 점이죠. 일반적인 상호행위 같은 경우는 동등한 관계가 얼마든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지만 의료 관계라는 것은 계약 관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한편으로는 계약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평등한 관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그 불평등의 관계라는 것을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요. 우리 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40년 동안 똑같아요. 이건 문제죠. 그리고 인류 쪽에 전부 다. 뭐 1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냥 똑같은 강의실에 똑같이 앉아갖고 똑같은 강의를 들어요. 거기는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히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자기 학부 전공이 다르면은 그 자기 전공을 갖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너무 인류적이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참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조직 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걸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 수요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를 담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불편하겠죠. 뭐 학교 당국이나 이런 데서 불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과목 선택 방식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야 교수들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을 늘려달라는 주장도 계속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떤 수업을 개설해 달라라는 주장도 계속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내 가족이 가족이 환자일 때 내가 가족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아니냐? 뭐 당연해요.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는 별애라고 그래, 별애. 그러니까 사랑에는 차등이 있어요. 내가 내 부모에 대한 사랑과 내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사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유교 사상이 별애잖아요. 별애거든요. 근데 서양은 평등 사상이죠. 무지의 장막에 쳐라.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내가 부모가 오고 다른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무지의 장막을 쳐라. 내가 부모라고 하는 걸 모르게 해라. 뭐 이런 게 서양의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닌가요? 내가 내 가족한테 쏟는 정성과 그렇지 않은 그 다른 환자에게 쏟는 정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윤리가 논의돼야지. 뭐 내가 뭐 가족한테만 지나치게 했다라는 걸로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조직 문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치과 내에서 조직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뭐 치과 매니저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가치와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내가 개업을 했을 때 우리 치과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가 사실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지 않죠. 그 한때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뭐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경영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경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오해죠. 경영은 그런 게 아니죠. 인간적 어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근데 그 전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익 또는 돈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며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빈부격차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절대 빈곤은 벗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절대 빈곤이 문제가 될 때는 그 이익, 돈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물론 아직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가치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워라벨이니 뭐 연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를 어떤 가치를 우리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내가 수업이 그런 이런 걸 할 기회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영 방침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또 그 경영 방침이 세워지면 가치가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슨 뭐 과잉 광고 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를 어떤 서비스를 팔기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는 얼마나 좋겠는가. 브랜딩이죠, 브랜딩. 우리가 저기 학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브랜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브랜딩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속한 내 조직을 브랜딩하는 겁니다. 그 브랜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입니다. 이제는 마케팅이 아닌 브랜딩, 나의 가치 그리고 내 조직원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치과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공유하는 얘기인데 지금 취업이 접근하는 방식은 뭐 완전히 뭐 고소 고발하고 뭐 처벌 유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저는 좀 회의가 듭니다. 과거에 무슨 뭐 유디치과니 뭐니 해서 한참 전쟁에 속한 저기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뭐 정리가 됐나요? 전쟁의 뭐 승패가 결정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과계 내에 누구를 적을 만들어서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들 함께 공유하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치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또는 그들의 목표 나도 공유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지. 쟤는 나쁜 놈이니까 처벌을 위주에 가는 것은 이것은 하수 중에 하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은 아주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맨날 이러니까 욕을 먹죠. 그래서 취업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자, 통일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통독의 사례를 보잖아요. 서독이 동독을 통일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SNS에서 제가 따온 그 그림인데요. 이건 이니퀄리티, 불평등이죠. 불평등한 건 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게 구조의 문제죠. 사회 구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거 열매를 따먹어요. 이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하죠, 거의. 굉장히 큰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는가 하면 이퀄리티, 평등이라고 하는 정책을 써요. 평등 정책을 쓰면은 이건 뭐야? 똑같이 사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 똑같은 높이로. 근데 이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를 주면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죠. 옛날에는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었지만 이제 지가 직접 딸 수 있으니까 불평등 오히려 더 커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평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의 방법이 이제 형평이라는 거예요.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달린 쪽, 열매가 많이 달린 쪽은 낮은 사다리를 주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휘어 있고 열매가 적게 달린 쪽은 높은 사다리를 주는 거죠. 이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자고 하는 것이 이제 형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구조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거죠. 휘어 있는 나무를 부목을 대서 바로 세우고 그래서 골고루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것, 이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아주 이것 말고도 이제 이것 관련된 그림들이 몇 개 올라오던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남한 주민과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발행하면서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컨대 무슨 뭐 주립대학 같은데 입학 정원에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 뭐 흑인이라든지 아시아 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수 백인과는 다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더 평등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요. 의료인문학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측정할 방법은 뭐가 있냐? 라고 그랬어요. 의료인문학의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할 수도 있어요. 측정을 못할 건 없어요. 의료인문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를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좋아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과연 측정할 수 있는 걸 측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판단력이 늘었다. 의료인문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윤리적 판단이 늘었다라고 할 때 그 측정 도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측정 도구가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했는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치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혜를 측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 지혜를 측정할 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지혜와 공자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성찰할 수 있는 태도인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기를 배려하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자기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자기 배려라고 하면은 무슨 뭐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이익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물질로 환원되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나 실존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자기 배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개념이고 미셸 푸코가 다시 얘기한 얘기지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측정의 대상일 때는 이미 왜곡되고 있다. 측정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왜곡을 전제로 한 측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윤리 그 교육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과 같이 강의하고 뭐 토론하고 이렇게 뭐 피드백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임상에 올라가서 직접 현장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도 저 윤리 교육 담당자로서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한 개인의 노력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야 돼요, 구성원들이.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뭐 개인으로서 교수 개인으로서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또 그런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류위원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막 창궐 하면 어떤 사람은 자원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트리아지라고 그러죠. 트리아지 분류위원회 트리아지 이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학생은 뭐 혹시 알까 모르겠어요. 군대 이런 게 있거든요. 군대 의무대 가면은요 훈련을 합니다. 대량 전상자 발생이라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군의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서 이제 가상 상황이 주어져요. 대량 전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군의관이 해야 되는 일은 분류를 하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색깔로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나가서 해봤는데 이 사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게 군대에서는 뭐냐 하면 바로 치료하면 바로 전투에 재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병사예요. 그게 이제 효율적인 거죠.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이지만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밀려요, 한참. 이게 이제 그 군대에서의 트리아지거든요, 분류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민간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는 논의가 필요한 얘기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태리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죠. 그래서 저기 분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느냐? 이건 논의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논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인문학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강내과 전문의인 변진석 씨 아마 찾아보니까 경북대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구강내과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의학, 치의학, 수의학, 식품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문 분야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그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접 학문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한우를 좀 제발 많이 팔아달라. 한우물 파지 마라. 여러 우물 팔아. 그 다음에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놀아라. 그래야 뭔가 인사이트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그 군대식 문화에 익숙해서 무슨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한우만 파고 뭐 이런 거 갖고는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학문들을 또는 그 학문뿐만 아니라 또 취미도 마찬가지다. 취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뭐 운동이라든가 영화를 영화에 뭐 덕후가 된다든지 무슨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 몸이 그걸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상당히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한눈을 팔아라, 여러 몸을 팔아. 많이 놀아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이걸 기초의학과, 의료인문학 뭐 이런 거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정책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만 갖고는 안 되고요. 정책 암만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책을 수용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 문화, 아까 어떤 학생이 조직 문화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업, 전문 직업성의 문화, 이것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학기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적인 제안도 했어요, 제가. 이거 좀 지금과 같은 취업이 그 치과 문제를 독점하는 이런 체제는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립적인 면허 관리 기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적인 우리가 우리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논의가 우리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한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이만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뭐 대면 수업이 어렵습니다만 재미있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훌륭한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